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법령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소기업 법령 자체가 매우 좀 어려워요. 법 공부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외우시려면 물론 외워야 됩니다. 결국 이제 고득점 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를 이제 합격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외우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외우실 때 이거 외우다 보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읽어 나가시는 게 좋다. 계속적으로 눈에 익숙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다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빨리 안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범위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먼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무슨 중소기업 육성 이런 건 다 됐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이런 국민 경제 이런 포인트 이제 국가 경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다. 아니 그런 식으로 치사한 문제도 낼 수 있나?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다라는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창의적이고 어떻다 자주적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산업주를 고도화시킨다는 건 빠르게 성장시켜야 돼요. 창의와 자주를 보통 얘기한다. 근데 뭐 여기 자율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죠.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겠지만 여기에 자율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안 나오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평등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안 나온다.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장의와 자주와 고도화와 국민 경제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거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행령 2조의 창업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법인 같은 거. 법인은 이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죠. 그러면 법인 등기일입니다. 설립 등기일이에요. 등기가 있을 때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출생이에요. 쉽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뭐냐? 그러면 생일은 법인 같은 회사 같은 경우 법인인 기업 같으면 등기일자로 보는 것이고 이게 법인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요때 사업자 등록한 기업 같으면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법인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영업 가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법인을 구성하면 등기날입니다. 설립 등기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합병일이나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면 법인을 합병할 수도 있고 이제 같이 합할 수도 있어요. M&A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쪼갤 수도 있습니다. 잘 돼서 쪼갤 수도 있고 뭐 안 돼서 쪼갤 수도 있는데 합병 분할로 설립되는 거는 역시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죠.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 등기일이에요. 설립 등기, 이게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등기 날짜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럼 여기도 등록일이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만약에 이제 분할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도 분리하거나 합병해서 역시 등록하는 날이죠. 공동사업장에 같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거 분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기와 등록이다라고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등기 등록 시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관계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관계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얘기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외부 뭐 이게 대기업이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게 되겠는데. 대기업이 보통 이 엄마 회사가 돼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엄마 회사가 돼서 이거 모회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회사 그야말로 리얼 뭐 아들 자체 쓰는 자녀의 의미가 있죠. 심지어 여기서 손자회사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거느리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기업이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들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마치 서브처럼 봐서 대기업의 일종으로 볼 거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쪽이 보통 지배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배기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밑에 쪽이 뭐냐 중소기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법균형상 이런 것들이 종속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관계를 뭐라고 하냐? 관계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지. 엄마와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엄마와 자녀. 그 관계는 관계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회사와 아들 회사. 보통 이제 엄마 회사가 대기업, 여기가 이제 작은 자회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주식은 뭐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리얼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의 총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단위로 해서 금액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마다 좋은 회사는 좀 주식이 가격이 비싼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제 주식이 좀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 총수 그걸로 해서 출자총액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에 발행 주식이 이해되시죠? 요거를 출자총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같으면 돈이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겁니다. 요런 건 알아두셔야 돼. 왜냐면 시험에는 요런 게 나와요. 발행 주식의 총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는 보통 그러고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회사 같으면 발행 주식의 총수의 출자총액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 얘기나 뭡니까? 똑같이 개인으로 보면 뭐 예금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부동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싹 다 끌어모으는 건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단 말이에요. 보통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의결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뭡니까 순환 출자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기업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회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기업을 지배할 수도 있어서 이걸 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합병 같은 게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수합병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자기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런 경우 보통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건 뺀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발행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외의 기업은 뭐야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유한회사라는 것과 이제 무한책임회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회사나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출자총액으로 보는 겁니다. 친족관계는 뭘로 볼 거냐? 그러면 친족이란 배우자. 근데 여기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요걸 표시하셔야 돼요. 보통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체 같으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기업 총수인데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근데 뭐 또 동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제 남자면 이제 본부인도 있는데 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 사람들한테도 또 넘겨놓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8촌이 아니야. 6촌이에요. 8촌이 아닙니다. 6촌이에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 그 다음에 4촌이네 인척. 인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배우자 쪽. 그러니까 이제 처남 뭐 이런 사람들이 인척이 되는 건데 여기는 4촌까지. 혈족은 뭐야? 우리 이제 뭡니까 엄마 아빠 쪽으로 이거 혈족이에요. 엄마 쪽이 인척이 아니에요. 배우자 쪽에 저기 뭡니까 가족관계들이 인척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 6촌 이내 혈족은 진짜 엄마 아빠를 다 통틀어서 나는 이제 이모도 다 혈족이고 6촌까지입니다. 8촌은 너무 크지. 요즘은 8촌까지 누가 만납니까? 4촌도 잘 안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 6촌까지로만 끊는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잘 표현해주시고 임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임원은 뭐 회사 임원 뭐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구분이 있는데 주식회사나 여기 유한회사라는 표현이 나오네. 이게 물적회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주식회사 형태지.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다른 형태가 거의 없는데 이때는 등기이사입니다. 이사예요, 이사. 사회이사는 제외하고 등기된 이사라는 건 이사라고 해서 다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사는 등기사항이긴 한데 등기이사라는 분이 사실상의 사실상 경영자들의 등기이사지. 사실상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임원이라고 보통 부르나. 사회이사는 뺀다. 이거 외라는 거, 요거 외에는 이제 뭡니까? 뭐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여기 왜냐면 써드려야겠구나. 한명, 합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보통 무한책임 사원. 이게 뭐야? 무한책임 사원이 보통 자기 재산으로 무한정 책임을 진다는 사람들인데요. 쉽게 하면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사장.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그러면 보통 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장은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경영자를 뒀으면 업무집행자지. 이런 사람은 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 8촌으로 써서 틀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자를 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여기는 문제 나올 건 없고요.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게 관계기업이라는 거 이거야 뭐 어떻게 문제를 내. 근데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는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런 걸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써놓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여기 이제 외우실 때도 그냥 막상 그냥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이라는 거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사실혼 관계 포함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사회이사를 제외한다는 걸 표시하고 여기는 무한이지 유한이 아니다 이런 거를 표시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살펴봐 두셔야 된다. 앞에 부분 같은 것들은 조금 공부를 잘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아니요. 우리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이 맨 앞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의 규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데피니션 규정들이 보통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바로 보실게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눕니다. 중소기업이니까 중기업, 소기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좀 나와요. 매출액 금액이 있는데 이거 이제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 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건 영리목적 기업. 보통 기업은 영리목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비영리목적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리목적은 영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한자 다 아시겠지만 이득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돈벌이란 말이에요. 돈벌이 기업과 돈벌이가 아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 아닌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데 보통 이제 뭡니까 저기 공공단체 이제 국가나 지자체하고 같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일종의 존재할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영리 기업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영리 기업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협동조합 같은 거 중기협동조합 또는 그 밖에 법이나 단체, 그러니까 중소기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 회사, 이 기업, 중소기업자가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왜 중소기업자라고 해? 보통 이제 법인 구조라서 회사는 법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협동조합 같으면 원래 법인이 아니거든요. 조합이지. 근데 이것도 중소기업의 법인 형태처럼 이해해 줄 수가 있다. 아니면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는 뭐야, 선생님? 협회 같은 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비영리 민법상의 어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규모 기준을 보실게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 이제 이 매출액 기준이 있어요. 매출액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나 또는이야. 엔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시험에 낼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엔드가 아니에요. 5월.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나 아니면 뭐예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따지는 겁니다.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입니다. 기업의 연간 매출액 같으면 1년 동안 팔아서 총 판매 액수죠. 순이익 말고요. 순이익 말고 총 판매 액수겠죠. 매출액인데 뭐 제가 1,000억을 해도 순이익은 1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진이 너무 떨어지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제가 100억을 팔아도 순이익이 뭔가 30억이 될 수도 있고 마진이 높은 거지. 근데 뭐 연간 매출액, 그러니까 이게 마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간 매출액 또는 이제 매년 동안 이렇게 3년 정도 같은 거 토탈해서 평균 매출액 같은 걸 내는데 그때 이제 평균 매출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다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아니죠. 자산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5천억 미만. 이런 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만이에요. 미만. 이하 아닙니다. 이하 아니에요. 5천억 미만. 근데 자산 총액입니다. 자산 총액. 이게 뭐 주식만 5천억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산 총액이라는 건 대부분 주식일 건데 회사니까. 근데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계 같은 것들 또는 뭐예요. 뭐 아니면 무슨 부동산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공장 같은 것도 일종의 부동산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업무용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서 5천억 미만입니다. 평균 매출액뿐만 아니라 또는 연간 매출액 기준한다. 보실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요거를 외우시는 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걸 외운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외우실 때는 보시면 1500, 1000, 그 다음에 800, 600, 400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뭐 잘 나오니까 이제 끊어져서 써놨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1500, 1000짜리 외우시면 안 돼. 왜 1000짜리 외우면 안 돼, 선생? 이거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 것보다는 작은 걸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1000짜리겠지 생각해야죠. 그럼 여기는 이제 1500짜리는 또 앞에 나오니까 조금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 그러면 의복 또는 신발, 그렇죠? 그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의식주 중에 이제
의복하고 신발 이런 것들, 의복,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것들, 집에 들어가는 거.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제 종이, 펄프나 종이 같은 거 막 휴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 1차 금속이나 아니면 전기 장비, 이렇게.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 6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외우셔야 돼. 의복, 근데 외우실 때는 좀 비슷한 거랑 외워야지. 의복, 신발, 가구, 이렇게 가셔야 돼. 왜냐면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잘 안 맞아. 의복하고 신발은 세트잖아요, 느낌이. 의복, 신발, 그 다음에 가구는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휴지 필요하면 종이, 그 다음에 이제 1차 금속이 좀 어려운데 1차 금속하고 전기장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밑에 것들은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농업이나 광업 같은 1차 산업이나 식품이나 담배 같은 뭐 그다음에 석유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의복은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아니면 석탄, 연탄이 석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런 거요. 목재, 그러니까 불로 태우거나 화학 제품이죠. 그러면 고무까지도 연결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외우실 때 그냥 막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외워야 된다고요. 근데 외우기 힘들면 이거는 외우지 말고 어딜 외워야 된다? 저 6개를 먼저 외워야 된다고요. 의복, 신발, 가구, 거기까지는 연결이야. 그 다음에 휴지, 종이인데 휴지라고 외우시면 돼.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종이, 그 다음에 1차 금속하고 1차 금속이 좀 독특한데 전기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석탄, 석유, 목재 이런 것들, 화학, 코크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어렵죠. 근데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 왜냐면 전기가스하고 수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거나 이런 거와 관련된 업종은 1000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보다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제 건설업 같은 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도. 도소매업은 소기업 기준이 또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요건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1000짜리는 웬간하면 외우지 않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수도하고 전기가스는 국가가 공급하는데 이건 1000억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업이 또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건설업 하는 분이 많으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1000짜리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800짜리는 많지는 않죠. 800짜리는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800짜리는 여기 식료품 같은 건 1000짜리인데 여기 음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의료가 많이 나와요. 의료가. 의료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 이런 거. 의료 의약품이나 아니면 의료 장비예요. 기기 같은 것들. 요게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료가 좀 독특해. 음료가 독특하니까 원래 이제 식료품 같으면 1000짜리에 이쪽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러 붙어 있고, 인쇄나 이게 복제는 카피 뜨는 거죠. 복사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고. 네. 근데 여기는 의료, 음료 뭐 이렇게. 료료니까. 그 다음에 인쇄와 비금속, 그 밖에 제조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하수처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31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수도나 하수입니다. 여기 수도가 빠졌는데, 왜냐면 이제 수도업은 기본적으로 1000인데 수도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거. 수도나 하수 처리 같은 것들은 800짜리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운수나 창고. 근데 이제 요렇게 내려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배우셔야 돼요.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뭐 이런 거. 보건 서비스, 이거 요양병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스포츠 서비스, 레저. 여기도 수리, 서비스. 여기도 수리. 그러니까 수리하고 서비스는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600. 수리하고 서비스 같은 거, A센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시거나 카센터 같은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죠. 400짜리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숙박이나 음식점, 자영업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업, 중개업, 뭐 이런 임대업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 서비스, 학원 이런 건 좀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보험이 여기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다 외우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외우긴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넣으실 때 지금 1500 있고 1000 있고 800 있고 600 있고 400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400 먼저 생각해야 돼. 400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숙박이나 음식 같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원. 학원이 뭐야? 학원이라고 그냥 외우시는 거야. 교육 서비스겠지. 그 다음에 뭐야? 부동산 같은 것들. 왜? 이거 임대. 왜? 이거 많이 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부동산 임대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개사 생각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쪽 일들. 근데 요게 특징이지. 뭐예요? 보험하고 금융이 좀 큰데 이게 400짜리라는 걸 좀. 여기는 뭡니까? 수리하고 서비스라고 생각하셔야 돼. 딴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리하고 서비스는 다 600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외우셔야 돼.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돼. 왜? 여긴 너무 많아서 여기 힘드니까
대부분 이거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럼 여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복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신발이고, 그러니까 가구고, 그 다음에 휴지 아니야. 휴지는 뭐야? 종이하고 펄프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웃긴데 1차 금속이라는 게 좀 말이 입에 잘 안 붙지만 1차 금속, 그 다음에 전기 장비 이렇게 가야죠. 요게 좀 말이 안 붙지만 요건 억지로 좀 외워야지 뭘. 1000짜리 같은데 이제 수도, 가스, 전기, 예, 국가가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많이 나오니까 건설업이 나오고, 도소매업 같은 것들이 여기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도소매업. 800짜리는 여기 그것도 건설이 있고, 여기 운송하고 창고업이 또 많아요. 운송 같은 게 쉽게 하면 뭐 운수업이 뭐예요? 택시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처리가 좀 있다는 게, 수도는 수도 여기인데 수도 처리가 있고, 여기 의료하고 음료가 있다. 여기 식료품은 이쪽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또 역순으로 얘 400짜리 외우고 600짜리 1500짜리 가야 돼. 여기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특징적인 것만 외워놓고,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릿속에 도저히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에 400짜리, 600짜리는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리하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500원 다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400하고 1500원 다 외우시고 가운데 것들은 특징적인 것들만 외워서 카바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고 이걸 어떻게 따옵니까? 외워도요, 그날은 당일은 외워져. 근데 그 다음엔 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400짜리 외우고 어떻게 한다? 600짜리는 서비스업과 수리업, 그 다음에 1500짜리 외우고, 그 다음에 1000짜리하고 800짜리는 뭐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다 외우지 마시고 그 키포인트 되는 것들, 수도, 전기, 가스,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뭐야? 도소매업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의료인데 그쪽은 밑에 쪽이고, 수도 처리, 그 다음에 운수업하고 이 정도. 독립성의 기준으로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이 매출액 기준을 얘기한 거고, 뭐 이것까지야 뭐 통계법상 이제 통계청장이 하는 요 분류에 따라 따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약간의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표가 있어도 뭐 의자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1500 이하로 한다라는 건데, 이것까지야 뭐 아까 것만 외우시면 되죠. 독립성 기준 보실게요.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독립성이 있어야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지배구조 속에 있다고 하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얼마 미만이라고 했어요. 자산이 5천억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5천억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주식 말고 자산총액이. 뭐 자산총액이 사실상 주식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자산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는 법인이, 그게 뭐예요? 법인이라는 건 늘 뭐 이걸 보시는 순간 늘 회사라는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셔야 돼요. 이걸 외우실 때는. 다른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 넣으면 잘 안 맞아요. 어차피 중소기업 우리 법령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의 기업. 이게 뭐예요? 대기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5천억 미만의 기업이 뭐예요? 중소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기업이 주식의 30%. 100분의 30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30%라고 외우시면 100분의 30이 30%지 뭐.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다 출자자인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A라는 기업이 있고 얘가 B라고 한다면, B가 얘 A라는 기업의 30%를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최다 출자자인 거지. 제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기업이 얘가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매출액은 아까 보시는 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가구 뭐 이런 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럼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또는 뭐예요? 아니면 평균 매출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500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00 이하라는 거지. 미만은 아니고 이하인데, 1500 이하인데, 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야. 얘를 B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는 이제 5천억 미만이고, 근데 B라는 회사가 얘가 대기업이야. 얘가 1조 기업이야. 근데 얘가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 얘가 주식을 총 얼마나 갖고 있냐고 하면, 주식을 얘가 무슨 2천억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칩시다. 주가 총액이 2천억인데 얘가 이거에 30%를 갖고 있는 거야. 얘가 30% 가지면 600억을 갖고 있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30%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동시에 얘가 최대 출자자야 돼. 최다 출자자야 돼. 그게 뭐야? 만약에 6천억짜리인데 이 기업이
얘가 말이죠. 얘가 30% 갖고 있어.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31%를 갖고 있다. 그러면 따를 수 있냐? 아 근데 그것도 안 돼. 어차피 30%, 얘 30% 갖고 다른 애가 31% 갖고 있으면 31% 갖고 있는 애가 최다 출자자가 될 건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를 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직간접적입니다. 직접 갖고 있는 건 이 회사가 진짜 니얼리 일조 기업인 이 대기업이 니얼리 여기에 600억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관계기업이라는 자회사들.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얘가 또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이다. 그러니까 살짝 말씀드리면 이해는 되시죠? 30% 정도. 여기는 시험에 막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30%를 갖고 있다. 어디가? 5천억 이상의 기업. 자산구조. 그거 뭐예요? 자산총액. 그게 뭐냐? 대기업이. 이렇게만 보시면 직간접적입니다. 꼭 직접적이 아니 직접적으로 간접적.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30%를. 근데 얘가 직접 갖고 있으면 그냥 얘가 그대로 얘 30% 갖고 있으면 이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B라는 기업이 A를 갖는데 여기 직접 갖고 있는 건 10%야. 직접 갖고 있는 건. 근데 여기에 무슨 C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게 자회사예요. 자회사를 통해서 여기가 뭡니까? 20%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갖는 거, 여기 갖는 거 플러스해서 30%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갖는 거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거 다 합산한다는 거죠. 최다 출자자는 어떤 거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에서는 법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단독으로 또는 아니 어떤 사람과 합산하는 겁니다. 왜 합산한다는 표현이 나오냐면 혼자 다 갖고 있지 않고 아까 보시면 관계인들이 많았잖아요. 특수관계인들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이 뭐야 선생님? 아니 저의 부인 뭐 이런 거 법률혼 관계 뭐 자녀 법률혼 관계 부인이나 자녀들 뭐 내 친자녀들 뭐 아니면 뭐예요? 제가 뭡니까 사실혼 관계 부인이 있을 수도 있죠. 돈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 뭐 혼외자라고 해야 될까? 혼외자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도 내가 줄 수 있잖아. 혼외자한테도 아니면 이제 뭐 표현이 정말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세컨드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또 뭐 지분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끌어모아서 계산한다. 여기는 국제 조세조정 법률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국제 조세조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요즘 다국적 기업이 많아가지고 이런 지배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국가 간에도 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국제 조세조정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데 요게 뭐 이것까지 나오겠습니까만 합산한다는 거 단독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직간접을 다 포함하고 합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임원. 임원이 아까 뭐였어요? 등기이사. 아니면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 친족도. 친족 몇 쪽 어디까지 했어요? 6촌까지라고 했잖아요. 혈족은. 혈족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다 포함인 거예요. 아빠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도 혈족이에요. 이모도 삼촌이잖아요. 솔직히. 고모도 혈족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인척이라는 건 저의 이제 부인의 또는 이제 여자분 같으면 남편의 장인 장모 어른이나 뭐 아니면 처남이나 뭐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촌내고 이런 친족들. 근데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다? 네,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단독으로 이렇게 나올 리는 없고 이런 표현 나온다면 이제 그런 걸 묻겠지. 그러니까 등기된 이사냐 아니면 이제 육촌이냐 인척 사촌이냐 이런 걸 묻게 된단 말이죠. 관계기업이라는 건 이제 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라는 게 뭐냐면 지배와 종속구조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 매출액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아까 보셨죠 협동조합 된다고 했잖아요. 협동조합 가는데 협동조합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조합이나 연합회나 전국연합회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다면 얘는 빼줘야 된다. 조합 중에서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들은 이제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독립성 기준에 안 맞는 건 중소기업이 안 되는 애들인데 요런 거보다도 뭡니까 1번에 나오는 5천억 이상의 30%를 갖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은 잘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셔야 된다. 대기업이. 지배종속 관계를 좀 보실까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규정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배종속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기업이라는 게 지배종속관계인데 대체로 지배기업이 뭡니까? 대기업이고 종속기업이 뭐예요? 대체로 중소기업이죠. 그러면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다른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말고 외국 기업 말고 이 밑에 같이 지배하는 경우 이럴 때 지배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관계를 얘기할 때 이관계가 되면
중소기업 영역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왜 자꾸 중소기업에서 안 빠지려고 하는 거야? 중소기업이 되면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 혜택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무슨 뭐 공장 질 때든 뭐 좀 빼주고 저거 막 이런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물론 대기업처럼 성장하고 싶으면서도 혜택은 받고 싶고 뭐 이러면 회사를 쪼개가지고 자회사 형태를 가진 다음에 사실상 중소기업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배하는 구조가 많아. 그럼 뭐예요? 사실상 대기업인데 이 사업 쪼개내가지고 회사 법인 쪼개가지고 뭡니까? 세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못 봐주겠으니까 그런 경우엔 봐줄 수 없다 해서 지배종속 관계를 보는 거예요. 사실상 대기업의 자회사 형태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1번이 여기 안 나오지만 요걸 1번으로 찾아주는 게 좋아. 1, 2, 3, 4가 따로 있지만 그 밑에 여기를 1번으로 주는 건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포함되는 국내 기업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죠. 아까도 그려드렸지만 엄마 회사가 있잖아. 모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회사.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한자는 손자회사. 이렇게 됐을 때 한자가 약해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다 싹 묶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규정해서 대기업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와 같이 묶여있는 얘네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면 얘네는 뭐예요? 종속기업. 여기는 뭐야? 지배기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는 중소기업이 되기 어려워져요. 그런 구조죠. 연결재무제표라는 거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이건 두 번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배기업이 대기업이 단독 또는 친족. 뭐 친족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인척, 사촌의 인척, 그 다음에 육촌의 혈족. 주식으로 해서 30% 이상 갖고 있고 그게 최대 주체자고 합산하는 구조예요. 싸그리 다 그거 모아. 왜냐면 단독으로 하고 이게 쪼개기로 해서 막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게 합산해 가지고 30%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지배 A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얘가 이제 지배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B를 갖고 있다. 여기 뭐예요? 중소기업인데 여기가 만약에 종속기업이다. 보통 여기를 자회사라 부르죠. 여기는 엄마 회사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구조면 이게 때 얼마냐? 그럼 30%라. 이 구조예요. 그림상. A기업, B기업 이런 구조인데 여기도 뭐 A기업, B기업이죠. 연결돼서. 뭐 C까지 있으면 C까지 묶어버리면 뭐 같이 묶는 거고 30%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르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근데 뭐 합산. 개인까지 다 합산해. 개인하고 법인하고 쪼개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개인까지 다 합산한다. 그 다음에 2번 얘기는 지배기업과 일해관계에 대한 종속기업을 합산해서 다시 뭡니까? 어느 다른 해당자에게 또 합산해서 30%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은 이런 거예요. A기업 있고 B기업인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배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여기가 중소기업인데 여기가 여기를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하면 지금 1번에 걸리면 뭐예요?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자회사를 하나 넣는 거예요. C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어떻게 간접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30%라고요. 왜? 이렇게 해서 지분 갖고 있는 거 이거 직접 지배일 거고 이렇게 하면 간접 지배잖아요. 요거 두 개 다 합해서 30%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배기업이 지배기업과 관계있는 일에 대한 종속기업과 합산해가지고 다른 또 기업을 이러면 이때 자회사면 여기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손자 기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30%를 갖고 있으면 얘도 중소기업이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 합작해서 또 뭡니까?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요 B라는 거 갖고 있는데 여기 자회사 하나 있어. 또 자회사 또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회사 또 있고 또 다른 자회사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산한다? 다 합산해서 이것도 30%만 넘으면 얘는 중소기업 아니라고요. 지배기업과 관계에 있어서 A, B에서 자회사를 합산해가지고 30%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간단해요. 아까랑 비슷해요. 여기 이제 자회사, 그 다음에 여기는 B. 요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양을 어떻게 구성해놨든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복잡스러우면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단독이든 합산이든 합산하여까지를 아셔야 돼. 싸그리 모은다는 개념이야. 몇 %? 100분의 30. 30%. 그 정도 이상의 개념들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연결재무제표라는 건 그러니까 복잡하면 아예다 그냥 묶어버리는 건지. 그래서 A, B, C, D 있으면 싹 다 무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뭡니까?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30% 넘어가면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거나 30% 넘어가는 애들은 전부 중소기업을 보기 어려워요. 대기업이 뭐 5천억 이상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0%다 찬찬히 익혀서 모양을 그려서 익혀두셔야 되는 겁니다. 합산이라는 표현은 제외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시험에 이제 제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그건 빼고 뭐 이런데 안 빼. 그냥 다 합해버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식에 대해 소유가 있는 데에서 뭐 지배계 보지 않는다라는데 얘네들은 빼주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투회사나 창업투자회사나 아니면 이제 신기술 사업회사 여기 금융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신기술 사업에 왜 금융을 지원해? 보통 신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 특허기업들이요. 기술은 좋아. 근데 자본이 없어. 그래서 창투나 아니면 금융업자는 그 이제 은행이겠죠. 이런 쪽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창업 전문 회사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게 많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악 뭐 이런 지주회사. 이런데 이거에 준하는 중소벤처기업. 근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줄여서 중기부 장관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중기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이분인 줄 아세요. 옛날에 이제 장관급이 아니고 청장이셨는데 요즘에 이제 중기부 장관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기부 장관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중기부 장관이 허락해준 뭐 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우실 때 창투, 그다음에 금융, 창업, 그다음에 산악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물론 이거 당연히 중소기업이겠지. 대기업 창투는 아니에요. 창투, 그다음에 신기술 금융, 신기술 창업, 그다음에 산악 지주 이렇게 외우셔요. 그다음에 중기창업. 그게 뭐냐면 여기가 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다 저기 벤처 회사들 돈 주는 회사들이에요. 자본금 주는 뭐 이런 회사들이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창투, 신기술, 금융, 신기술, 창업, 산업, 지주. 그 다음에 뭐 위에 거 말로도 이제 뭡니까 이게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1호 각호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이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지난해에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뭡니까 그 기업이 어쩌면 문 닫을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걸 기준일자로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걸. 그러면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그 다음에 뭐예요? 폐업일이겠지.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좀 어렵게 나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셨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별로 될 게 있습니까?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입니다. 말일. 시작점이 아니라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말일 기준,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이죠. 그랬을 때 어떠냐면 주식의 보유 현황 변경일이죠. 이런 것들이야 뭐 옆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말일 기준이고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되냐. 창업했으면 창업일, 합병일이면 합병일, 분할이면 분할일, 그 다음에 뭐니까 주식 변경했으면 변경일 이건데 요런 데 이제 말일 기준이라는 거가 부가가치세법 같은 것들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예요. 여기는 비영리입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같은 것들이 기준에 맞아야 돼요. 여기도. 아까 보셨던 기준들 있죠? 그런 거에 맞아야 되고 5천억 미만이어야 되는 건 뭐 늘 그렇고 그렇죠? 다음 각호에 되는 건 30 대기업이 30% 못 간다는 건 뭐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 없고 여기 임원이나 등기사를 얘기하는 거죠. 친족관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여기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란 뜻이에요. 이것도 표시해야 되고 요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데 그 다음에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소비자 생활보호조합 뭐 이런 걸로 해서 조합이나 연합회 가지고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뭐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소기업의 기준이 있어요. 소기업 기준이. 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아닌 거죠. 소기업에서 빠지면. 만약에 이제 이런 요건들이 또 있는데 요건이 어떠냐? 그러면 역시 여기는 금액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러니까 120, 80, 그 다음에 50, 30, 10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거랑 굉장히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외우실 때는 너무 많지. 120은 너무 많지. 근데 대체로 아까 보세요. 의복,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가구도 있어. 가구. 그 다음에 1차 금속. 그렇죠? 이런 것들 뭐예요? 아까 얼마짜리? 1,500짜리죠. 1,500짜리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기장비. 그 다음에 이제 1,000짜리도 거의 대부분 이쪽에 많아요. 뭐 수도업이나 전기나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0짜리는 다 여기 1120에 있어요. 소기업은. 근데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거란 말이죠. 여기 80짜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보셨을 때 1500짜리에 해당되는 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뭐 종이. 휴지가 여기 1500짜리라 1500짜리 다 120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와 있다? 80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체크해 두셔야 돼. 왜? 기본적으로 1500짜리는 중기업 기준에서 1500짜리는 다 어디 있었어요? 아까 저기 뭡니까? 120에 있었는데 얘가 지금 1500짜리인데 원래 80에 있으니까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1000짜리 중에서도 아까 중기업 1000짜리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쪽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건설업 같은 건 늘 중심 있게 좀 보셔야 돼. 왜냐면 건설업 같은 게 워낙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건설업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1000짜리에 있었던 건데 여기는 어디 있다? 그대로 80. 그러니까 1000짜리들은 보통 이제 80으로 갔을 때도 있고 120갈 때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한데 요걸 또 알아두셔야 돼. 이거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낮은 데 있었잖아요. 400에. 근데 요번에는 여기 좀 많이 올라갔어요. 800에. 종이가 1500에서 떨어졌다는 것과 금융이 이게 원래 400짜리 있었는데 80까지 좀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요 50짜리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럼 반드시 외워야 돼. 두 개밖에 없으면 시험에 내기 정말 좋아.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서비스나 수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600짜리였는데 30짜리에 보통 있는데 이 부동산업은 조금 위로 올라왔다. 부동산업이 아까 뭡니까? 임대업하고 이쪽을 보면서 뭡니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맨 밑에 있었는데 400짜리 있었는데 좀 올라왔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좀 밑에 좀 있는데 여기 요런 것들이 좀 밑으로 떨어진 거고 숙박이나 음식이나 학원은 그대로 이제 제일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이거 반드시 이게 도매 소매면은 50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소기업 기준은 알아두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중기업 기준하고 소기업 기준은 좀 비교해서 중기업 같은 거 먼저 소기업 외우지 마시고 중기업 외우신 다음에 소기업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잘 체크해서 시험 포인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요런 3년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아셔야 돼. 다음 연도 3년.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의 어떤 규모 확대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니까 원래 중소기업인데 잘 돼가지고 확대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다음 연도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3년이라는 건 나올 수 있지만 다음 년 해당 연도에서가 아니야. 다음 연도서부터 이제 3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통령으로 사는 뭐 사양이 있으면 그때는 빼는 거고요. 유예 기간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흡수 합병 같은 경우라는 것이 있어서 당초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떠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 제외 사유예요. 유예기간이 일단 다음 연도로 3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흡수합병인 경우로서 뭡니까? 이 중소기업을 보는 기업에 있어서 당초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3년이 지난 경우에는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잖아. 유예기간 끝난 거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외에 여기 이제 뭡니까? 다음 요건들을 갖추는 경우에 있어서 영리 목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단서 조항, 즉 이걸 볼 수 없는 경우들인데 자산총액 같은 게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 독립성 같은 기준 다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표현들. 근데 뭐 이거는 그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닥 오히려 그 다른 얘기들을 더 체크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매출액이 어떻다 증가돼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볼까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그러면 여기는 적용기간은요. 여기 전일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된 때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다? 1년간 중소기업으로 볼 때 있어서 유예기간은 뭡니까? 그 다음 연도로 해서 3년이었던 건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 적용돼서 세제 혜택 같은 거 받게 되면 사업연도 말일 기준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입니다. 경과된 날.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일로부터 1년이 아니야. 다음 달 보통 말일 다음 달로부터 1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소기업이 제외된 기업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잘 돼가지고 중소기업 빠진 기업이 있다면 그 말일이 지난 다음에 변경됐을 때 그 적용기간은 변경일로부터 해당 기업에서 말일에서 다시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이렇게 봐줘야 되죠.
근데 뭐 요것도 그거지만 요거 말일에 3개월이 경계 다음 달이라고 보통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 2년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2년이 아니고 1년이다. 뭐 중소기업 범위는 뭐 아까도 보셨으니까 됐고.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5년마다 적정 이런 거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숫자를 좋아해요. 왜? 시험 사지선다 시험은 늘 이런 거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5년마다 어떻다?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적정성 아까 뭐 기준 뭐예요? 금액이었지? 평균 매출액이나 연간 매출액 금액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으면 금액을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5년마다. 전문가 의견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정하냐? 그러면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누가 정하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이건 대부분 중기부 장관입니다. 대부분 중기부 장관이에요. 주된 업종의 기준 같은 것들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 가지 2개 이상이 같은 업종에서 다른 업종에서 하고 있다면 2개 이상이 겹쳐서 한 기업이 그렇잖아요. 한 기업이 2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매출이 큰 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이 큰 걸. 그 다음에 여기 지배와 종속기업 같은 중에 매출액에서 큰 기업의 어떤 주된 종목에 대해서 요거를 주된 업종이 뭐냐 그러면 이 매출액이 큰 업종, 큰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주된 업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구업체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식료품 회사가 가구업체를 갖고 있다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매출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주된 업종으로 처리한다. 가구가 1,500인데 식료품 회사 같으면 얼마야? 1,000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기업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요. 회계관행에 따라서 이제 손익계산서, 요걸 매출액 이렇게 봅니다. 뭐 공정타당은 됐고 회계관행상 손익 계산하기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정리하게 됩니다. 사용수익, 그러니까 영업수익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업종 특성에 따라서. 근데 손익의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영업수익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직전 3개 연도, 그렇죠? 그러니까 36개월이 되겠죠? 그럼 36개월인 경우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이면 3으로 나눕니다. 3년이니까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연간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36을 3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36개월 미만, 근데 12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뭐 무슨 합병 분할하는 경우는 창업일 아니면 이제 합병 뭐 저기 보니까 합병일이면 합병일 분할이면 분할일에서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제 그 지난 경우는 제외하는데 12개월 이상 36개월이면 12개월인 사업년도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의 12개월인 사업년도의 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월 30일이 이게 말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년도에. 왜? 회사를 만든 날 기준으로 해서 회계가 돌아가니까 어떤 회사가 6월 1일에 만들어졌다면 회계년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일 기준,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으로 총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12개월이 되면 뭐야? 내년 30일이겠지. 근데 요거 사업기간이 이거보다 훨씬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6월 1일에 만들어진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까지 영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21년 만약에 무슨 9월 1일까지 영유하고 있다면 얘는 뭐예요? 직전 사업년도가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3년이 되나? 3년이 되나? 20년 됐고 19년 1년 2년 18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12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면 아직 3년이 안 됐잖아. 이해되세요? 2018년 12월 1일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3년이 되면 뒤로 역순해서 3년을 해서 3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건데 평균 매출액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근데 3년짜리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3년이 아직 안 된 거야. 합병이나 분할 같은 거 다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에 있어서 그 총 매출액을 1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산해서 12로 나눠서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 모르겠습니다. 3번에 직전 사업년도에서 뭐 창업이나 파업,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냐? 그냥 연간 매출을 그냥 환산해가지고 산정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3년이 이미 넘어 5년짜리 뭐 이런 5년 됐고 사업을 많이 오랫동안 했으면 이렇게 역산으로 3년에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애들이 같으면 12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산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여기는 12개월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합병일로부터. 이것도 뭐 비슷하죠. 아직까지 저기 뭔가 그러면 이제 12개월이 되는 12개월 역산해가지고 12개월이 되는 날 해가지고 열 매출액 판단된 역산해가지고 그날부터 해서 역산해 12개월 되는 날 해가지고 열 매출액을 합산하면 되고 12개월까지 맞아도 안 되는 거야. 12개월 맞아도 안 된다. 아직 만들어진 지 뭐 9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월 매출액을 직전 달에 월 매출액 해서 월수로 해서 나눈 다음에 11을 곱해요. 그러면 1년에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일수로 나눈 다음에 365로 보면 1년에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1을 곱한다든지 아니면 365로 곱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까다로운데 하나씩 잘 좀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각각 매출액으로 계산해서 가장 큰 걸로 계산한다고 얘기 들었고 이 산정 기준은 아까 보셨지만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 형식적 지배라는 건 50% 미만이고요. 실적 지배는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기업이 이게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기업이 A라고 하고 B기업을 자회사라고 할 때 이 형식 지배라는 것은 여기가 여기를 50%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거. 여기 형식 지배. 50% 이상은 이거 실질 지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 지배라고. 그래서 금액이 아까 보시면 종속 지배 관계는 30%인데 여기는 이제 형식 지배냐 실질 지배냐 할 때는 50%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지배라는 것은 막바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갖고 있는 거고 지배회사는 손자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자회사나 이런 걸 가지고 손자회사를 다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회사고 얘가 손자면 자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간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건 직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또 직접이고 여기는 직접이고 여기는 직접이고 요렇게 가는 게 간접이죠. 그 다음에 직접 지배해야 돼. 형식 지배인 경우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형식 지배가 50% 미만인 경우는 여기 뭐라면 매출액 계산할 때 있어서 평균 매출액을 소유 비율이라고 해서 곱해버려요. 이렇게 가는 거고 50% 이상이면요. 그때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냥 계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하고 매출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모회사고 좀 시간이 좀 되는데 좀 봐주세요. B가 자회사고 C가 손자라고 합시다. 손자는 왜 한자로 안 써? 한자 잘 모르겠습니다. 손자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얘가 여기를 얼마일 경우에 40%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2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50% 미만을 갖고 있을 때 말이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50% 미만일 때는 좀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게 숫자 계산이 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림을 좀 봐야 돼요. 5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어떻다 곱해버려요. 20%면 안 되겠다. 60%라 봅시다.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매출액 곱하고 24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형식 지배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소유 비율을 곱해버려. 그런 다음에 매출액 여기에 매출액이 만약에 3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300억 밖에 24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게 뭡니까? 기준치에 맞는지 아까 보시면 소기업 기준치 있고 중기업 기준치 있었잖아요. 그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 지배라는 게 하나 나올 텐데 실질 지배라는 것은 여기 실질 지배라고 하죠. 이거 5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합산하는 거예요. 지배기업 평균 매출하고 그냥 종속기업 평균 매출을 그냥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굳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필요 없이 만약에 얘들이 이게 50%가 넘는다. 여기가 뭐 60%다. 여기도 60%다. 그러면 여기 매출액 더해서 여기다 매출액 더해버려요. 그러면 얘 더해버리면 어때요? 금액 다 오버될 가능성은 높지. 단순 합산해버린다고요. 50% 넘으면 사실상 지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해서 간접 지배한다는 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에다 뭐냐 소유비율 곱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소유비율 곱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걸 곱해서 매출액을 계산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그 금액 가격을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평균 여기도 나오지만 손자기업 같으면 이제 뭡니까 간접 비율하고 그다음에 곱해서 매출액 곱해서 매출액을 나는 거고
간접 소요 비율 같으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실적 지배인가 50% 넘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질 지배 50% 넘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만약에 여기 A, B, C 그러면 여기 60. 근데 여기 무슨 60% 뭐 이런데 여기 여기 40% 이러면 그냥 이게 40%를 그냥 계산합니다. 여기는 곱하지 않아요. 여기가 실질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냥 막바로 40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금액이 세기 때문에 이때는 요걸 그대로 곱하지 않고 여기가 40이어야지 뭐 여기가 60 뭐 이거 곱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회사가 손자기업에 갖고 있는 비율 그대로 그냥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산총액은 뭐냐? 그럼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입니다. 말이 기준으로 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이 기준에 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로 얘기하는 것이고 합병 같은 게 있으면 그날 기준으로 해서 사업 창업이나 합병이나 뭐 이런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외국법인 같으면 여기 5개년도로 본다는 거. 아까 우리는 36개월 지내잖아요. 3개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얘들은 5개년도로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원화로 환산합니다. 달러화 아니에요.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나라인데 뭐 달러화 하겠습니까? 근데 괜히 또 달러화 하면 외국은 달러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화 기준입니다. 설마 그렇게 또 시험 낼 수 있겠죠? 외국 기업은 달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거는 여기 뭡니까 중소기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자 확인 요거는 이제 그 매출액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 실시 기간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디다 내는 거냐? 그럼 중기부 장관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단체 같은데 여기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이 확인하려고. 왜 국세청이야? 국세청이 있어야 매출액 분위를 알 수 있죠. 금융위, 국세청. 근데 지방자치는 왜 들어가? 지방세 낸 것도 확인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다음에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는 왜? 국민건강보험 같은데 종업원들 해가지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뭐 이런데 세금 때문에 세금 계산하면은 대충 뭐가 나온다? 매출액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로 해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 그렇죠? 중기부 장관은 뭐를 요구하는지 매출액, 그 다음에 자본금이나 잉여금, 자기자본이라는 건 자산에서 어떻다 부채를 뺀 거고 자산총액, 그 다음에 주주 현황이나 다른 법인의 출자 현황 이런 것들 이런 사항을 요청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다 아니면 잉여금이나 자본금, 납입자본금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자기자본은 이제 자산총액에서 빼서 부채, 그다음 자산총액, 주주총회나 주주 현황이나 출자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따라야 됩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왜 안 줍니까? 줘야지. 이걸 확인해야지 뭡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다 지원을 할지 말지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보실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책무를 보실게요. 정부나 지자체 뭐 책무가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뭐 요 이제 정부와 중소기업의 책무는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건데 책무라는 게 아까 보시면 여기가 국가경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이게 문제야? 아까 뭐라 했어요? 맨 처음에 국민경제였죠. 여긴 국가경제입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맨 처음에 국민경제라고 해놓고선 여기서 국가경제야. 그래서 이런 걸 익혀두시면 좋고 뭐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팔로왈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 이상 뭐 대단한 건 없고 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들이에요. 뭐 이거 뭐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근데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 3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종합계획이라는 거 정부가 해야 돼. 중기부 장관이라고 안 해요. 여기는 주체가 정부예요. 이거 꼭 중기부 장관이나 지자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다 3년마다 이렇게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 국무의 심의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정부가 하는 거고요. 이런 주어 같은 것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정부가 하는 거고 어떻다? 국무의 심의 거쳐가지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되게 많아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계획이 몇 년 만이냐, 2년이냐, 3년이냐, 1년마다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정부가 종합계획은 3년마다 하고 국무의 심의 거친다. 그 다음에 뭐 다음과 사항 같은 건 포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뭐 거고 다만 좀 하나 정도만 이게 공정경쟁이나 동방성장 이런 것들이 요즘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죠.
중소기업은 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소기업의 수립이나 연차보고 같은 경우 여기는 언제까지 국회에다 넣어야 돼요. 정부는요 매년 뭡니까? 매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다 예산과 함께 3월에 국회에다 갖다 내야 된다. 계획을. 육성계획. 종합계획은 3년마다 짜는 거고 육성계획이라는 건 매년 짜야 되는데 이때 3월까지 어떻다 예산하고 해서 국회에다 갖다 내야 돼. 국무회의 아니고요. 국무회의. 아까 이제 종합계획은 3년마다 하는 건데 국무회의에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부 장관이 어떻다 이 성과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언제까지?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개회가 언제야? 9월이에요. 이거 9월. 9월 초까지 갖다 내야 된다고요. 연차 보고서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육성 계획은 3월까지 국회에, 중기부 장관의 보고서는 언제다? 정기국회 개시 전에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필요하면 뭐 요청할 수 있어요. 왜 관계 자료 같은 거 달라고. 그러면 이런 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 따라줘야 되는 것이다.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다 표시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통합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 뭐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은 뭐 기초사항이긴 한데 여기 뭐 대단한 건 없고 인력이나 진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 언제까지다라는 건 알아두셔야지.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 범위를 말이죠. 어디까지 지원 사업을 할 건지 범위를 매년 3월 31일입니다. 중기부 장관. 매년 3월 31일까지. 그때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장이나 협의해서. 관계기관장이나 지자체. 관계기관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산자부 장관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랑 보통 합니다. 공장이 다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집중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청해서 시스템 받아가지고 3월 30일까지 된다는 거죠.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다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 따라줘야 돼요. 제출할 수 있고요. 미리 협의해야 돼요. 이런 것들 통합관리 정보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만약 보유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기부 장관한테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범위 같은 걸 보유하거나 이용하려고 한다면 중기부 장관이랑 얘기를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중기부 장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에서 이용할 수 있대.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자료가 뭐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정보 그렇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나 자산 이거 뭐 아까 뭡니까 국세청에서 받아왔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합정보 시스템에 갖다 놓고 관리하고 있다. 뭐 여기야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대단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사용 없이 협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중기부 장관은 전담 기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통합정보 시스템 같은 거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인력은 어떻게 되냐면 박사학위 이런 건 반 명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어떻다 상근직입니다. 비상근 말고 5년 이상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중기업에. 그 다음에 어떻다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그거니까 이 인트라넷 같은 거나 3년 이상 종사했다거나 설비 같은 것도 어떻다 이게 기준에 맞아야 돼요. 요런 게 나오죠. 다음 이상의 사람은 각각 한 명입니다. 각각 한 명. 이게 이제 통초사 한 명이 아니라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박사급 이상 5년간 상근직으로 있었던 사람들, 법인에서, 회사에서.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3년 이상 운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각각 한 명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업무 수행 같은 것들은 읽어보시면 뭐 별거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세부사항 같은 거 뭐 중기부 장관이 정하겠지. 뭐 그 이상 모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지배개혁 설명드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첫 시간부터 좀 길었네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동그라미 쳐셔가지고 그것만 좀 중심적으로 좀 봐두세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것도 제가 뭐 그냥 쓱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쓱 한번 보시고 그냥 너무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 복습 꼭 좀 잘해주시고 다음번 시간에 육성계획 같은 거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